6개월. 의사가 말한 제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21살 생일 아침,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지 절망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최고의 의사들조차 포기한 저를 결국 살린 것은 지구 반대편 작은 나라 한국이었거든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믿기 어려우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게 실제로 일어난 기적 같은 일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사 윌러슨입니다. 미국 동부에서 유통업으로 성공한 가정의 외동딸로 태어나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왔어요. 어린 시절부터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제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해 주셨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대부분 이루어졌어요. 가족여행도 자주 다녔고, 미래에 대한 걱정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당연히 아버지 회사를 이어받을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21번째 생일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아침,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평소 활발했던 제가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가빠왔습니다. 손목과 발목이 퉁퉁 부어오르고 온몸의 관절이 쑤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스트레스나 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아버지 회사의 경영 수업을 받으며 가업을 이어받을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증상이 더 악화되자 어머니가 심각하게 걱정하기 시작하셨어요. 결국 맨해튼의 종합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검사, 엑스레이, MRI. 온갖 검사를 다 받았어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주일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평생 중 가장 불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결과를 듣는 날이 왔어요. 부모님과 함께 진료실에 앉아 의사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의사는 오랫동안 차트를 들여다보더니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입니다.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미 여러 장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평균 생존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 순간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온 세상이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도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도 멀게만 느껴졌어요. 의사는 계속 무언가 설명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평범한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내일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저에게는 그 당연한 내일조차 보장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말 한마디 하지 못했어요. 21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친구들과의 약속, 내년 졸업식, 회사 경영 교육, 언젠가 꿈꿔왔던 결혼.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것들이 진정 중요했을까요? 명품 가방도, 해외여행도, 화려한 파티들도.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악몽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겪게 될 지옥 같은 시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기적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현대의학으로는 치료 불가능합니다. 이 말을 처음 들은 곳은 뉴욕 최고의 병원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은 없다고 믿었어요.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윌러슨 가문의 이름으로 못할 일은 없다고 여겨왔거든요. 첫 번째 치료가 시작된 것은 진단을 받은 지 사흘 후였습니다.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병원의 VIP 병동에서 최신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았어요. 하루에 수십 개의 약을 복용하고 매일 주사를 맞았습니다. 부작용은 즉시 나타났어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얼굴이 달덩이처럼 부어올랐습니다. 식욕은 없는데 체중은 계속 늘어났어요. 거울을 보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한 달이 지나도 병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요. 오히려 증상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관절 통증은 더 심해졌고
신장 기능까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담당 의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다른 치료법을 제안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는 확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더 유명한 병원을 찾기로 했어요. 메이오, 클리닉, 존스 홉킨스, 클리블랜드 클리닉. 미국 내 최고의 병원들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각 병원마다 새로운 검사를 받고 새로운 실험적 치료를 시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세 번째 달이 되자 아버지는 유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런던의 그레이트 오몬드 스트리트 병원부터 시작했어요. 30년간 자가 면역 질환 연구에 매진해온 권위자를 만났습니다. 영국 교수는 제 병력을 꼼꼼히 검토한 후 고개를 저었어요. 이 정도로 빠르게 진행된 루푸스는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도 처음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시도해볼 만한 치료법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파리의 파스테르 연구소에서는 더욱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면역학자가 제 검사 결과를 보더니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리사, 이 병은 너무 공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장기가 손상되었고 실험적 치료조차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예요. 베를린의 샤리테 대학병원에서 만난 독일 의사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독일인 특유의 솔직함으로 말했어요. 미안하지만 더 이상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기적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각 도시를 떠날 때마다 저는 조금씩 무너져 갔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진들이 한결같이 포기한다고 말할 때 저 역시 서서히 체념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계속 희망을 놓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더 이상 진료실 문 앞에서 기적을 기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스위스 제네바의 한 전문 클리닉이었어요. 유럽 전체에서 가장 앞선 면역 치료를 한다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젊은 나이에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케이스는 문헌에서도 찾기 어렵습니다. 아마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최악으로 겹친 경우인 것 같아요. 정말 유감이지만 더 이상 시도해볼 치료가 없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허상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건강만은 아무리 많은 돈을 써도 아무리 유명한 의사를 만나도 살 수 없다는 잔혹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는 서구의학이 포기한 환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료진들이 지구 반대편에 있다는 걸 말이에요. 리사, 남은 시간은 치료보다 가족과 함께 보내세요. 스위스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담당 의사가 저에게 한 마지막 조언이었습니다. 그 말은 치료 포기 선언이었고 저에게는 사실상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점점 세상과 단절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의 전화는 받지 않았고 SNS도 더 이상 보지 않았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날마다 달라졌습니다.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얼굴은 달덩이처럼 부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대부분 빠져서 가발을 써야 했어요. 몸은 더 이상 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15개가 넘는 알약을 삼켜야 했지만 통증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관절은 뻣뻣하게 굳어가고 있었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가빴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힘들어져서 휠체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힘든 건 밤이었습니다. 통증 때문에 잠들기 어려웠고 새벽마다 식은땀에 젖어 깨어났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부모님도 지쳐가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매일 제 방 앞에서 망설이시다가 발걸음을 돌리곤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전 세계 병원들의 연락을 취하고 계셨지만 이제 답장조차 오지 않았어요. 모든 곳에서 똑같은 대답만 돌아왔거든요. 더 이상 시도할 수 있는 치료가 없다고. 점점 음식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입안이 계속 헐어서 물조차 마시기 힘들었어요. 체중은 한 달 사이에 10kg이 빠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을 알아볼 수 없었어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종교 서적들을 읽어보았지만 글자들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철학책도 펼쳐보았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저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정원의 장미꽃들이 시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름답게 피어있던 꽃들이 이제는 꽃잎을 하나둘 떨어뜨리고 있었어요. 저 역시 그 꽃들처럼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들과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무슨 말을 해도 결국 제 병 이야기로 돌아갔고, 그럴 때마다 모두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차라리 조용히 있는 게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같은 내용이었어요. 오늘도 아팠고 내일도 아플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고통이 끝날 것이다. 친구들이 보내온 꽃다발들이 방 안가득 놓여 있었지만 저는 그것들을 보며 장례식을 떠올렸습니다. 21살의 나이에 이미 세상과 작별 인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손에 휴대폰을 들고 계셨다는 것이었어요. 리사야, 이걸 한번 봐.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몽골에서 온 중환자가 한국에서 치료받고 완치되었다는 뉴스였습니다. 환자는 카메라 앞에서 밝게 웃으며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 의사들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던 치료를 끝까지 시도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리사, 저 나라는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지도 몰라.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지만 그 말은 오래도록 제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마지막 희망이 남아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어머니는 제 방 침대 곁에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계셨는데 화면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리사야, 이것 좀 봐.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휴대폰 화면에는 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몽골 출신의 중환자가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살아났다는 뉴스였어요. 환자는 카메라 앞에서 밝게 웃으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포기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 의사들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의사들은 달라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또 다른 헛된 희망을 품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리사야, 그 나라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대. 다음 날 아침,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재에서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문틈으로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국에 대한 얘기였어요. 여보, 솔직히 말해서 아시아 의료가 우리만큼 발전했을까?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나도 확신은 없어요. 하지만 더 이상 다른 선택지가 있나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어요. 그날 오후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빠진 채로 진행됐겠지만 이번에는 저도 참석해야 했어요. 제 생명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리사, 솔직히 말할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의료 선진국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 우리가 지금까지 전 세계 최고라는 병원들을 다 가봤지 않나. 맞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미국도 유럽도 안 되는데 아시아에서 될 리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놓친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영상들을 보세요. 가짜일 리는 없어 보이는데. 어머니는 밤새 찾아본 자료들을 보여주셨어요. 러시아에서 온 뇌종양 환자, 중동에서 온 희귀질환 어린이, 카자흐스탄에서 온 심장병 환자. 모두 자국에서는 치료 불가능하다고 했던 사람들이 한국에서 완치되었다는 이야기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엄마, 이런 영상들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요. 홍보용일 수도 있고.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리사 말이 맞아. 우리가 지금까지 만난 의사들은 세계 최고 수준이야. 하버드,
옥스퍼드, 소르본. 그들도 안 된다고 했는데. 그때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포기하고 앉아 있자는 거예요? 리사가 이대로 죽어가는 걸 지켜만 보자고요? 순간 모두가 말이 없어졌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솔직히 기대는 하지 말자. 그냥 마지막 시도라고 생각하는 거야. 저도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좋아요. 어차피 여기서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한번 가보죠. 하지만 기적 같은 걸 기대하지는 말아요. 그날 밤 아버지는 한국의 병원들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이라. 정말 의료기술이 괜찮을까? 중국이나 인도보다는 낫겠지만. 어머니는 인터넷으로 한국 의료 관련 정보들을 찾아보셨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중얼거리셨습니다. 아시아라고 해서 다 후진국은 아닐 텐데. 요즘 세상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일주일 후, 우리는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모두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희망보다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생각이 더 컸거든요. 출발 전날 밤, 아버지가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리사, 솔직히 말해서 나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어. 하지만 후회는 하고 싶지 않거든. 나중에 그때 한 번 더 시도해 볼 걸 하는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아.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기대보다는 의무감으로 가는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몰랐어요.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희 가족은 모두 당황했습니다.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공항부터가 놀라웠어요. 최신식 시설에 모든 안내가 영어로도 완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중얼거렸어요.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네. 병원에서 나온 픽업 서비스도 예상 밖이었습니다.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 리사 윌러슨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창한 영어로 정중하게 인사하며 짐을 도와주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에 가족 모두 말을 잃었어요. 뉴욕 못지않은 고층 빌딩들, 깔끔한 도로, 최신 자동차들. 어머니가 속삭였습니다. 여기가 정말 아시아 맞아? 세명대학교 병원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은 더 컸습니다. 건물 외관부터가 미국의 어떤 병원보다 현대적이었어요. 로비는 호텔처럼 깔끔했고 최신 디지털 안내판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정말 한국 병원이야? 하버드 의대 병원보다 좋아 보이는데. 국제진료센터에서 저희를 맞이한 김 코디네이터는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완벽한 영어는 물론이고 제 병력을 이미 다 숙지하고 있었어요. 리사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리사님의 케이스를 미리 검토해 봤는데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의외였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일 줄 몰랐거든요. 첫 번째 진료를 받을 때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류마티스내과 박 교수님이 진료실로 들어오시는 순간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존스 홉킨스에서 연수까지 받으신 분이었거든요. 완벽한 영어로 제 병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데 미국 의사들보다 더 자세하고 정확했어요. 리사님, 저도 하버드에서 공부했어요. 미국과 유럽에서 어떤 치료를 받으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조금 다른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 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하버드 출신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한국에서 개발한 새로운 치료법들이에요. 서구에서는 시도하지 않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병원 시설을 둘러볼 때의 충격은 더했습니다. 최신 MRI, CT 장비들이 미국보다 더 신형이었어요. 검사실마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간호사들의 전문성도 수준급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귓속말했어요. 리사야, 여기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우리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네.
가장 놀라웠던 건 의료진들의 태도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의사들이 항상 바빠 보였고 환자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 의사들은 달랐습니다. 박 교수님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씀하셨어요. 리사님, 다른 곳에서 포기했다고 해서 우리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환자 한 명 한 명이 소중해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병실에서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먼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기가 미국보다 뒤떨어진다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됐어. 오히려 더 앞서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사들 실력도 하버드 출신이고 장비도 최신이고 무엇보다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아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게 느껴져요. 여기서라면 정말 뭔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아시아라는 편견, 후진국이라는 선입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여기는 단순히 마지막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희망이 있는 곳이었어요. 치료 사흘째 박 교수님이 새로운 치료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듣는 순간 저희 가족은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어요. 리사님, 기존의 서구의학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박 교수님은 화이트보드에 복잡한 치료 계획을 그려가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미국과 유럽에서는 면역 억제에만 집중했죠. 하지만 우리는 면역 조절과 재생에 집중할 겁니다. 리사님의 면역 시스템을 적으로 보지 않고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거예요. 첫 번째 놀라운 점은 한국에서 개발한 맞춤형 면역 조절 치료였습니다. 제 혈액을 분석해서 개인별 면역 패턴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치료제를 조합하는 방식이었어요. 이런 치료법은 미국에서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의구심을 표했어요. 교수님, 이런 실험적 치료가 안전한가요? FDA 승인은 받았나요? 박 교수님은 자신 있게 대답하셨습니다. 아직 미국 FDA 승인은 받지 않았지만 한국 식약처 승인을 받았고 지난 3년간 200명 이상의 환자에게 적용해서 80% 이상의 개선율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놀라운 점은 통합의료접근법이었어요. 류마티스 내과뿐만 아니라 한의학과, 재활의학과, 영양학과, 정신건강의학과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치료 계획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각 과가 따로 노는 게 당연했거든요. 서구의학의 장점과 동양의학의 장점을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큽니다. 리사님의 경우 특히 이 방법이 효과적일 것 같아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의학이라 정말 과학적인가요? 박 교수님은 웃으며 답하셨어요. 한의학도 이제는 완전히 과학적으로 접근합니다. 침술의 효과는 이미 WHO에서도 인정받았고 한약도 현대적 추출 방법으로 표준화되어 있어요. 치료 시작 첫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하루에 5명의 다른과 의사들이 저를 돌봤어요. 각자 다른 관점에서 제 상태를 체크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오전에는 새로운 면역 조절제 주사를 맞았어요. 미국에서 맞던 스테로이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작용도 거의 없었고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오후에는 한의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리사님의 몸은 지금 전쟁 중이에요. 서구의학은 전쟁을 멈추려고 하지만 우리는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침 치료를 받는 동안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몇 달 동안 계속 아팠던 관절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놀라웠던 건 의료진들의 소통 방식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6시마다 모든 담당 의사들이 모여서 제 상태에 대해 회의를 했어요. 오늘 리사 환자의 염증 수치가 3% 떨어졌습니다. 관절 가동 범위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한약 반응도 좋은 것 같습니다.
식욕이 돌아오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치료 계획을 조정해 나갔어요. 치료 일주일째 박 교수님이 환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리사님, 우리 예상보다 반응이 좋아요. 이 정도 속도라면 한 달 안에 확실한 개선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요? 미국에서는 악화만 됐는데. 박 교수님은 자신 있게 대답하셨습니다. 접근 방법이 다르니까요. 서구 의학은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써요. 하지만 우리는 불가능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끝까지 시도해봐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통증도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여기서는 정말 나을 수 있겠구나 하고 말이에요. 치료 3주째 되는 날 아침 제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느낀 건데 뭔가 달랐어요. 몇 달 동안 아침마다 찾아왔던 몸에 뻣뻣함이 없었습니다.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지럽지 않네요. 지난 석 달 동안 일어날 때마다 현기증에 시달렸는데 오늘은 머리가 맑았어요. 더 놀라운 건 거울 속 제 모습이었습니다.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달덩이처럼 부어있던 얼굴이 많이 가라앉아 있었어요. 창백했던 피부에도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혼자 일어났어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며 달려오셨어요. 리사야, 정말 어지럽지 않아? 네. 그리고 관절도 안 아파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휠체어 없이는 움직일 수도 없었던 제가 혼자 걷고 있었거든요. 박 교수님께 이 소식을 전하자 교수님도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예상보다 빠른 회복이네요. 검사 결과를 한번 봅시다. 검사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신장 기능도 현저히 개선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자가 항체 수치도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리사님, 이 정도 개선은 정말 드문 일이에요. 치료에 대한 반응이 탁월합니다. 아버지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교수님, 정말 이렇게 빨리 나을 수 있는 건가요? 미국에서는 계속 악화만 됐는데. 박 교수님은 차분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치료 접근법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서구식 면역 억제는 몸 전체를 억누르는 방식이라 부작용이 크죠. 하지만 우리의 면역 조절 치료는 몸의 자연 치유력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매일이 기적 같았습니다. 넷째 주에는 병원 복도를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다섯째 주에는 계단도 오를 수 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여섯째 주였어요. 병실 창밖 풍경이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몇 달 동안 뿌옇게만 보였던 세상이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어머니, 저 산이 보여요. 나무들도 보이고 새들도 보여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함께 울었어요. 리사야, 내가 다시 살아나고 있어. 가장 놀라웠던 건 식욕이 돌아온 것이었어요. 몇 달 동안 물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는데 갑자기 한국 음식이 먹고 싶어졌어요. 김치찌개를 처음 먹었을 때의 그 맛을 잊을 수 없어요. 매콤하고 시원한 맛이 제 몸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몸이 좋아지니까 입맛도 돌아오는 거예요. 매운 음식을 먹고 싶다는 건 염증이 많이 가라앉았다는 증거입니다. 7째 주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빠졌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카바를 벗고 거울을 보니 새로운 머리카락들이 소중하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내일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몇 달 동안 오늘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다음 주, 다음 달, 내년에 대한 계획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박 교수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교수님, 저 정말 완전히 나을 수 있을까요? 박 교수님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리사님, 지금 상태로 보면 완치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하지만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오늘 나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단순히 숨 쉬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살아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다. 서울에서의 시간은 고통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단어로 바뀌고 있다. 한국에 와서 정말 다행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제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해주고 있었어요. 치료 12주째, 박 교수님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리사님 축하드려요. 완치 판정입니다. 그 순간 진료실이 조용해졌어요.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끼셨고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저는 그저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요? 정말 완치인가요? 네, 모든 수치가 정상이에요. 자가 항체도 검출되지 않고 염증 반응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약도 끊으셔도 돼요. 석 달 전만 해도 6개월 시한부였던 제가 완전히 건강해진 것입니다. 기적이었어요. 박 교수님이 덧붙이셨습니다. 하지만 리사님, 기적을 만든 건 저희가 아니에요. 리사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가족분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그동안 돌봐주신 모든 분들께 인사를 드리러 다녔습니다. 김 코디네이터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리사님이 처음 오셨을 때와 지금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그때는 눈에 절망만 있었는데 지금은 희망으로 가득해요. 한의사 선생님은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리사님, 한국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여기서 받은 치료를 기억하세요.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간호사분들도 하나하나 와서 인사해 주셨어요. 석 달 동안 밤낮으로 저를 돌봐주신 분들이었죠. 리사님, 미국 가서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가끔 안부 소식도 보내주시고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박 교수님과의 마지막 면담이었어요.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박 교수님은 겸손하게 웃으셨어요. 리사님,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다만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죠. 이게 한국 의료의 정신이에요. 환자가 있는 한 우리는 끝까지 노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미국에 가서 의대에 진학하신다고 들었어요. 좋은 의사가 되세요.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나눠주세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서울 시내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석 달 전 이곳에 올 때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왔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떠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박 교수님과 김 코디네이터가 배웅을 나와주셨어요. 마지막까지 세심한 배려였죠. 리사님, 언제든 한국이 그리우시면 놀러 오세요. 저희가 항상 환영할게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이곳 사람들의 따뜻함이 저를 살려준 것 같았거든요. 미국으로 돌아온 지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하버드 의대 입학을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받은 치료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거든요. 아버지는 조용히 한국 병원들에 기부를 시작하셨어요. 언론에 알리지 않고 익명으로 하고 계세요. 딸을 살려준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냐며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끔 한국에서 온 안부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박 교수님은 여전히 제 건강을 걱정해 주시고 김 코디네이터는 서울 근황을 전해주세요. 지난주에는 특별한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받았던 치료법이 미국 FDA 승인을 받기 위한 임상시험에 들어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개발한 치료법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제 저는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살아난 건 단순히 의료기술 때문이 아니었어요. 한국 의료진들의 포기하지 않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환자를 숫자가 아닌 사람으로 봤어요.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세계 최고라는 서구 의학이 포기한 환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나라,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절망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 어딘가에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곳이 한국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단순히 병을 고친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기적은 서울에서 시작되었습니다.